자,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일단은 오늘 고정문법 이론을 나가고 만약에 나갈 수 있으면 용비어 첨가를 나갈 거야. 그래서 용비어 첨가를 나갔으면 그 다음 주에 용비어 첨가를 테스트를 본다. 그래서 누적할 거야. 용비어 첨가,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옆에 빈칸 채우는 걸로 테스트 누적을 할 거고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 근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쓸 수 있겠지.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할 거야. 그리고 송민곡은 다음 주에 봐서 나가자. 그래서 송민곡도 누적 테스트로 계속 암기시킬 거야. 그래서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 추가로 계속 풀면 될 거고 그 외에는 딱히 아직 시험범위 나온 거 없으니까 일단은 중세국어랑 근대국어 하면서 이거는 어차피 과제로 계속 나갈 거니까 현대문법은 계속 풀 거야. 현대문법부터 고전문법까지 문법 전범이야. 그래서 싹 다 풀면 되고 그렇게 대비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현대문법 파트 다시 정리하고 싶다 하면 금요일날 6시나 수능 끝나는 일요일날, 근데 그건 지금 많이 못 나갈 거야. 일요일날 10시에서 1시 사이에 있는데 그게 이제 수능이 끝나야 되니까 10월 17일 이후, 11월 17일 이후부터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신 한 달 전부터 시작하니까 그거는 진도 별로 못 나갈 거고. 그래서 현대문법 앞에 정리하려면 금요일날 나오면 돼. 그리고 가능하면 그거나 아니면은 뭐 일요일날 한 번 더 나와가지고 한번 고전문법 부족한 사람들은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보자. 일단은 중세국어 그 프린트 나눠준 거 뒷부분에 보면 이론 들어가 있어. 그 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이론이 들어가 있을 거야. 다음 주에는 그 고전문법 책을 가지고 와. 아니면 그냥 이거 가져와도 되긴 해. 이거 가져와도 되겠다. 어차피 이론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고전문법 책 그 중세국어까지 다 진도 나갔거든. 근대국어 나갈 차례란 말이야. 그래서 근대국어 나갈 때도 그냥 필기를 여기다 할 거면 여기다 하고 거기 딸린 문제들은 근대국어 나갈 때 숙제식 할 거거든. 그러니까 숙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중세국어 문법 가져와. 그 문법책 가져와. 고전문법책 가져오고 고전시가 파트 1 가져오고 두 개 가져오면 돼. 그리고 요것도 오늘 나눠준 것도 가지고 그래서 중세국어부터 한번 나가보자. 자, 일단은 중세국어 니네 그 문법 나오는 유형은 어차피 수능형일 거야. 그래가지고 뭐 되게 지역적인 부분에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의문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19페이지 훈민정음 제자 원리부터 한번 가보자. 자, 거기 보면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서 초성, 중성, 동성, 그래서 초성부터 나오는데 초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음이지. 보통은 우리가 음절의 구조라고 했을 때 음절은 한 글자지. 한 글자 같은 경우에는 초성, 중성, 동성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모음이지. 앞뒤로 자음이 붙을 수 있지. 예를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모음을 중심으로 앞에 자음은 몇 개소리? 한 개소리. 뒤에 자음도 한 개소리뿐이 못 오는 게 우리말의 특성이지. 자음이 모음 앞뒤로 해서 하나씩뿐이 못 붙어, 보통은. 그리고 이제 이 초성이 자음이기 때문에 거기 훈민정음에 보면은 초성의 제자 원리가 나오죠. 결국엔 자음의 제자 원리인 거지.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 보통 우리가 천지인 삼재를 가지고서 아니 천지인 삼재란다. 원래는 음양 오행해가지고 오행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행 중에서도 이제 그 뭐야 조음 기간에 모양을 묶어가지고 만들지. 현대국어가 오문론이랑 같이 기본적으로 연국의 음에 해당하는 게 뭐야? 아음이라고 해가지고 혀가
오는 형태를 본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국의 음자리에 나오거든. 요 자리. 요 자리를 현대국어에서 뭐라 그래? 연국의 음이라고 그러는데, 세종때는 뭐라 그래? 아음. 그래서 어금니 소리지. 그래서 기본자가 뭐야? 기본자가 기역이고, 이 기본자를 가지고서 가획을 하거나 병서를 하면서 소리를 만들지, 나란히 적었을 때 병서하면은 각자 병서지, 동일한 거예요. 나란히 적는 걸 쌍기역, 그 다음에 가획을 하면은 키읔, 그리고 이체자로 뭐가 있어? 예디응이지. 예디응은 뭐였어? 받침 이응 소리였지. 요게 이제 기역의 기본적인 제자 원리지. 여기에다가 이제 어때? 얘네들을 가지고서 거기 보면은 울림소리는 불청불탁. 그래서 이게 불청불탁. 맑거나 탁하지 않다라는 거야. 불청불탁은. 그리고 예사소리는 전척으로 맑은 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는 전탁, 전적으로 탁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뭐라 그래? 차청이라고 불렀지. 두 번째로 맑은 소리.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초성이지. 두 번째, 니은은 어떻게 만들어져? 혀가 요렇게 와서 닿는 경우를 가지고서 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치조음 계열의 비마차름이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 설음. 혀가 요렇게 와서 닿는 모양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설음의 기본자는 니은. 그 다음에 병서해서 원래는 쌍니은이 있었는데 쌍니은은 금방 사라지지. 그 다음에 가획해서 디귿. 그리고 병서해서 쌍디귿. 가획하면 티읕. 이체자로 뭐가 있어? 니은에다 거꾸로 이렇게 붙이고,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도 해? 설음 중에 절반만 설음. 그래서 단설음이라고 하지. 얘네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 니은과 니을 같은 경우에는 불청불탁이지. 탁하거나 맑지 않은 울림소리 계열. 디귿은 뭐야? 전적으로 청, 맑은 소리. 그 다음에 이게 차청. 그리고 된소리니까 전탁이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윗니, 똑같은 치조음 자리인데 윗니의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서 만든 게 뭐야? 치조음 계열의 마찰음 계열이지. 얘를 뭐라 그래? 이치자를 써가지고 치음이라고 그러지. 이자, 이치자. 얘는 뭐야? 서설자리. 자, 그러면은 얘는 기본자가 당연히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나란히 적으면 쌍시옷이 되겠지. 가획하면은 지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서하면은 쌍지읒, 가획하면은 치읒. 이체자로 뭐가 있는 거야? 반치음이 있지. 얘네들도 당연히 어떻게 돼? 얘네는 지금 불청불탁이 없지. 얘가 뭐야? 전청, 전탁, 전청, 전탁, 차청.
반치음은 거기 보면은 뭘로 들어가? 울림소리로 들어가서 불청불탄. 자, 그 다음에 입술에서 나는 소리. 입구자 모양의 문자가 이거 만든. 입술에서 나는 소리는 어때? 양순음. 세종 때도 똑같이 순음이라고 불렀지. 입술 소리라는 거야. 기본자는 당연히 미음. 가획하면은 비읍. 병서하면은 쌍비읍. 가획하면 피읍.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은 얘가 울림소리니까 불청불타, 전청, 전탁, 타청 형태이고, 밑에다가 이제 이응을 적어주면 어떻게 돼?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병서체계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이응을 적어주면은 순경음 계열이 되지. 예를 들면은 순경음 비읍, 얘 같은 경우에는 V 발음이었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순음. 마지막으로 이응. 이응은 이제 후음이지. 목구멍 소리. 그렇죠. 똑같이 후음으로 쓰지. 세종대는. 기본자는 당연히 이응인데, 이거는 소리가 없는 거를 나타내지. 실제로 이건 소리가 없는 거야. 이제 근대 국어 와서 이게 받침 이응 소리로 섞이는 거라는 거고, 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병서하면 쌍이응인데 얘도 소리가 없어. 얘는 이제 성문음이라고 해서, 성문음이라는 건 뭐야? 글씨 쓸 때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적는 거지. 사동 표현할 때 썼던 거잖아. 하, 이, 여 같은 거 할 때 이제 얘가 사동 표현이다라는 걸 적어주기 위해서 쌍이응을 갖다 넣었지. 이가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획하면은 여린 히읗. 그 다음에 가획하면은 히읗. 병서하면은 쌍이읒. 요렇게 되지. 근데 얘네들 이제 쌍이읒은 이제 전탁. 소리 없는 건 어차피 어디 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린 이읒과 히읗은 각각 차청과 전청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자음에 제자 원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성, 모음. 모음 같은 경우에 뭐를 가지고 만들어? 천지인 삼재를 가지고서 만들지. 그래서 기본자가 원래 하늘을 나타내는 아래야, 땅을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이렇게 세 가지지. 그래서 천지인 삼재라고 부르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처음 합쳐져서 만든 걸 추출자. 그래서 아나 오, 우나 어, 그것들이 추출자. 그 다음에 제출자, 야나 요, 유나 여 같은 것들이 제출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합용자. 그래서 와나 워, 왜나 위, 왜나 왜, 이런 것들도 썼지 옛날에는. 이 중에서 양성모음은 뭐야? 이 한해천과 그 다음에 오나 아계어를 쓰는 애들을 양성모음이라고 하죠.
음성 모음은 을을 포함해서 얘네들. 그리고 중성 모음은 얘가 중성 모음.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대립상이 각각 있어서 뭐를 지켜? 모음 교환을 지켰지. 얘랑 얘랑 대립상이지. 얘랑 얘랑 대립상이. 얘랑 얘랑 대립상이. 얘랑 얘랑 대립상이고 얘랑 얘랑 대립상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음과 모음의 대자 원리가 끝났고, 그냥 요거 정리하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성 변전 체계를 정리를 해줄게.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다. 지금 나가는 부분은 암기해야 돼. 중성 변천은 중세국어, 근대국어 더불어가지고 고전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지. 자, 봐봐. 중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받침 소리를 얘기하지. 받침 소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리고 어떻게 표기가 변화해 왔는지를 외우는 것들이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라고 정리를 해보자. (1443년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내용을 하고, 사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몰라. 한글이 없기 때문에. 근데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 보면은 받침 소리는 기역, 이음, 디귿, 리을, 미음, 기읍, 시옷, 이음. 몇 가지 소리야? 이음은 이렇게 적었지 옛날에는. 그래서 8가지 소리로 발음했어. 근데 이거를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 받침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규칙을 썼지. 종성, 부용, 초성은 뭐야? 종성은 부용, 다시 사용한다. 초성을 다시 사용해서 적는다라는 규칙을 사용을 했지. 부용은 다시 사용하다의 뜻이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자음을 표기 가능하다. 모든 자음이 표기 가능하다는 거지, 받침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표의적 표기이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표기 체계는 뭐를 했느냐? 이어 적기를 했어. 연철을 했다는 거지. 이어 적기라는 건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지. 연음됐을 때 연음된 발음을 그대로 적는 거야.
이건 또 표 응접표기잖아. 두 가지 표기 체계가 상존을 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단독으로 쓰일 때 곧 이렇게 적었지. 실제 오늘날의 표기 체계로는 꽃이야 이게. 지읒으로 적었어 이렇게. 실제 발음은 뭐였겠어? 시옷 발음이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적은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모든 자음이 표기 가능하다는 종성부용 초성인 거지. 그래서 연음이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었던 거야. 예를 들면 꽃 플러스 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 이렇게 적었겠지. 실제 발음은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더라도.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 이렇게 조사가 붙을 때 모음 조사가 오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발음을 그대로 적어주는 이어적기를 했다라는 거. 이 경우에는 먹어 같은 경우에도 마가 이런 것도 그러면 마가 이렇게 적은 거지. 그러니까 기본 표기 체계 자체는 이어적기를 했는데 연음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그냥 원래 받침 소리를 살려서 뭐 실제 그렇게 소리가 안 나더라도 시옷 발음 나더라도 원래 받침 체계를 그대로 적었던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건 모든 받침의 자음이 다 적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종성부용 초성 시기에도 어떻게 했어? 저거를 적었다는 거지. 그 이어적기를 했다라는 거야.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용비어천가지. 그래서 용비어천가에 보면 어떻게 나와? 곧, 교코, 여름, 하나니의 곧 같은 경우에 어때? 지읒 발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지읒 받침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시옷 발음이 나더라도. 근데 이러던 게 이제 바뀌겠지. 세조 이후에 집현전을 폐쇄하지. 세조를 암살하려던 사육신 중에 5명이 집현전 학자들이었잖아. 그래서 집현전을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돼? 한글의 표기 체계가 흔들리겠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걸로 바뀐단 말이야. 표기 체계를 굳이 강제할 만한 기관도 없고. 그래서 소리는 똑같지. 이때나 똑같아. 받침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소리는 변할 게 없지. 8가지 소리. 근데 표기 체계는 어떻게 돼? 이걸 그대로 반영하여서 뭐를 써? 팔종성법이라는 걸 써. 팔종성법 이전에 팔종성 가조명이나 혹은 초성 도경 팔자라는 개념이 나오지. 이거는 뭐야? 팔종성 가조경. 가능해.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다.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거지. 소리가 8가지니까 받침 표기도 8가지로 쓰자. 이 팔종성법은 소리에 대한 규칙까지만 아니야. 표기법이야. 8가지 소리로 적는다라는 거지. 성자가 들어가서 소리에 대한 규정인 것 같은데 아니야. 초성 도경 팔자는 뭐야? 초성 중에 오직, 독자, 사용한다, 8자만 사용하자 이런 규칙인 거지. 그래서 표기를 뭘로 하게 돼? 받침 표기를 8가지로 하겠지.
뭐가 그대로 이어져? 기본 표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어적기를 쓴다. 연철을 사용하겠지. 표음적 표기지.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표음적 표기 체계를 이루는 시기가 이때지. 뒤로 갈수록 어때? 이제 표의적 표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때? 그냥 정말 대부분의 글자를 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지. 받침도 그렇고 이어적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적은 거야? 예를 들면은 옷을 이렇게 적었겠지. 그 다음에 이게 팔종성법이고, 이렇게 적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적었겠지. 중세국어 때는 된소리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미안, 이거 바꿔. 생각해보니까 이거 된소리가 아니겠다 이렇게. 중세 때는 된소리가 아직 발달하지 않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또 발음이 살아있으니까 오지라고 적고 오지라고 발음하겠지. 당연히 마가도 마가라고 적고 마가라고. 이렇게 하면 어때? 표기를 할 때는 편해. 왜 소리 나는 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근데 읽을 때 불편해지지. 어떤 뜻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잖아. 이 대표적인 문헌이 뭐야? 세종어종 민정음. 그냥 어제 훈민정음이면은 세종대 건데, 세종어종 민정음이라는 건 뭐야? 세종사후라는 뜻입니다. 세조 때의 문헌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기점이 나오지. 뭐야? 1592년. 여기까지가 뭐야? 중세국어고. 여기서부터는 근대국어지. 물론 임진왜란이 딱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야. 실제로 이제 문헌들 하나하나 근대국어 문헌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그때 됐다고 갑자기 바뀌진 않는데 서서히 바뀌어지지. 1592년이 임진왜란이 딱 바뀌는 게 아니라 1592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16세기 100년 가까이의 전쟁을 하면서 많이 바뀌어 나가는데, 통상 이제 1592년 임진왜란 이후라고 얘기하긴 하지. 어떻게 돼? 뭐가 없어져? 시옷 소리가 소멸하지. 그래서 일곱 가지 소리로 바뀌지. 이때부터는 받침 표기도 뭘로 바뀌어? 이응으로 바뀌지. 이응에서 이응. 이거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실종성법을 사용하지. 근데 실종성법은 받침 소리가 뭐 어떻게 돼? 기역, 리은, 리을, 미음, 이음, 시온, 이응, 이렇게 일곱 가지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디귿 발음을 뭘로 표기하기 시작을 해? 시옷으로 표기하기 시작하는 거지. 실종성법은 7가지 소리를 적는데, 기본 표기 체계가 근대국어 때 오면은 되게 많이 흔들리지. 3가지가 다 나타나지. 기본적으로는 이어적기, 연철 표기 체계가 나타나고, 그래서 표음적 표기를 지향하면서 점점 뭐가 나오기 시작해? 끊어적기도 나오기 시작하지.
분어적기 분철이 나오면서 표 의적 표기도 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야? 거듭적기 과도기적 표기인 중철체계도 나타나지.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경우에는 시옷이라고 적지만 실제 발음은 디귿이 됐겠지. 근데 근대국어부터는 된소리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적기도 해? 된소리를 적으려고 이렇게 적거나 혹은 이렇게 적기도 했겠지. 실제 발음은 이랬을 거야. 그 다음에 꽃 플러스 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 그냥 이렇게 적었을 텐데 근데 꽃 플러스 이 하면은 어떻게 적어? 이렇게 적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종 방법이니까 앞에는 시옷 그냥 적었겠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적기도 했겠지. 그 다음에 마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렇게 적기도 했겠지. 개판으로 적은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1933년에 하들마트 법통이라는 하나지. 하들마트 법통이라는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소리는 똑같지. 소리는 그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7가지 소리지. 이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러지. 근데 표기책에는 다시 뭐를 써? 종성교용 조성을 쓰지. 다른 말로 모든 자음이 표기 가능하다. 표의적 표기책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기본 표기책에도 끊어잡기로 가지. 표기적 표기책. 그래서 오늘날에는 된소리가 발달하면서 꽃, 실제 발음은 꽃, 꽃 플러스 과도 꽃과 그대로. 실제 발음은 꽃과 그 다음에 꽃 이도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시대별 변천이 중요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알아둬야 돼. 사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보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이지, 변화하는. 자, 그래가지고 거기 21페이지까지 했지. 발생규정의 변천. 이제 글자의 운용 한번 보자. 자, 글자의 운용을 보면은
네 가지가 있지. 연서법은 뭐야? 위아래로 갖다 붙이는 건데 순음계열 밑에 이응을 붙이면 어떻게 돼? 순경음이 되지. 입술을 무는 소리야. 그래서 순경음 비읍은 원래 고유어에도 발음이 있었지. 순경음 비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이건 실제 발음은 V 발음이었지. 원래 우리가 순경음 비읍은 언제 없어지냐면은 이제 근대국어 오면서 점차 없어지기 시작을 해. 원래 순경음 비읍 발음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첫 번째는 어감 발음 받침 비읍이 뒤에 모음이 왔을 때 튀어나오는 현상. 예를 들어서 보자. 이 새롭다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아나 어를 붙이면은 모음 조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새로 아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는 거야? 이 비읍이 뒤로 가가지고 새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어간 말음 받침 비읍은 실제로는 순경음 비읍 발음 형태인데 이게 받침으로 쓰일 때는 안 나타나다가 어떻게 돼? 모음 어미가 붙으면 연음되면서 순경음 비읍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세로 바 발음인데 이게 근대 국어를 겹치면은 1592년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어? 세로와 형태로 가고 이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 세로어 형태로 모음 조화가 파괴가 되는 거지. 모음 조화 파괴, 여기서는 순경어 비읍이 소멸하지. 순경음 비읍이 잠깐만 1592년이 아니라 잠깐만요. 세조이구나. 일단은 게 세조이구나. 두렵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러면 어떻게 돼? 두렵 형태가 아니라 두려워가 되는. 세조 이후에는 어떻게 돼? 두려워 형태가 되지. 그러니까 즉 순경음 비읍 발음이 어떻게 돼? 오나 우 반모음 발음으로 바뀌는 거지. 즉 V 발음이 W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따 배우겠지만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 발음이. 이 경우에 또 순경음 비읍이 나타나지. 어떻게? 이 먹다에다가 삽이 붙어버리거든. 먹사 그 다음에 아나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먹사 아가 아니라 뒤로 연음되면서 먹사바가 되고 나중에 먹사와가 되는 거지. 물론 이건 현대국어에서 소멸하지. 또
받잡다 같은 경우에도 받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 높임 아니 객체 높임 선어 발음이 잡이 붙지. 여기다 아나 어 같은 모음 어미가 오면은 받잡 이렇게 쓰지 않고 연음시켜서 받잡아가 되고 받잡아 정체로 가야 되나지. 그러니까 순경음 비읍은 어떤 경우에 쓰인 거야? 어간이나 객체 높임 선어 발음이 비읍 받침이 뒤에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뒤에 나왔을 때 튀어나오는 형태로 쓰인 거야. 이해되지? 그 외에 순경음 비읍, 외에 순경음 미음이나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미읍은 어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법. 즉 중국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쓴 거고 우리나라 발음에는 없었어. 이 발음 자체는. 순경음 비읍은 15세기부터 소멸하기 시작하기 세조 이후부터. 다 뭘로 바뀌어? W 발음으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병서법이지. 병서법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은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는데 각자 병서는 똑같은 거를 좌우로 적는 거고 이 경우에 된소리 표기에 보통 쓰였고 합용 병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글자를 좌우로 적는 건데 앞에 시옷이 있으면 시옷개, 비읍이 있으면 비읍개, 비읍 시옷이 있으면 비읍 시옷개로 나누지. 이 중에서 시옷개는 뭐야? 된소리 표기에 보통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비읍 시옷개나 비읍개는 어때? 어두 자음군이라고 그러지. 합용 병서의 어두 자음군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우리 합용명서는 보통은 세 가지 계열이 있지. 시옷개 합용명서, 예를 들면은 품 같은 거. 이거는 실제 발음이 그냥 품 이랬을 거로 봐. 비읍개 합용명서와 비읍 시옷개 합용명서가 또 있지. 비읍계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지. 쌀. 오늘날의 쌀에 해당되는데 이게 실제 어떻게 발음되었을지는 몰라. 쌀? 명확하지 않지. 또 비읍 시옷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이렇게 적었어. 이게 오늘날의 때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발음했는지 몰라. 근데 표기 체계를 보면은 현대국어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중간에 보면은 이제 매 산에서 나는 이게 산의미지 플러스 쌀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오늘날 남아있어? 이렇게 적는 형태로 남아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야? 이 비읍이 앞으로 이동해서 발음되었을 것이다. 그럼 비읍 시옷의 발음이 둘 다 살아있다. 그러면은 뭐야? 이게 두 개의 소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두 말머리에 오는 자음의 물이다. 그래서 어두 자음 본이었을 것으로 확인을 하는 거지. 시옷개는 그냥 된소리로 봤어. 이 시옷개는 그냥 된소리 발음을 냈을 거라고 발음을 추정을 해. 근데 비읍개나 비읍 시옷개는 어두 자음 군이었을 것으로 봐. 얘 같은 경우 비읍 시옷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요게 이제 요거랑 해서 요게 이제 된소리겠지. 시옷기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묶어서 어두 자음 군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지. 말머리에 자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 이도 어떻게 돼? 보통은 이때 저때 할 때 이렇게 붙는데 이게 오늘날의 발음 중에 이때가 아니라 이때가 사전에 나와. 이때, 저때가 둘 다 있어. 표준어로. 그러면은 이 비읍도 어떻게 갔을 거라는 거야? 이 비읍도 앞으로 이동하고 시옷 디귿 때문에 어떻게 돼? 얘는 그냥 된소리로 발음했겠지. 요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얘네는 어두 자음군 계열일 것이다. 시옷개는 된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추정치야. 실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서법은 아래아나 의계어는 아래쪽에 붙여 쓰고 이나 그 이아어 뭐 이런 것들은 우측에 붙여 쓴다. 이거 이제 세종때 정해놓은 거지. 그 다음에 성음법은 뭐야?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갖추어서 하나의 글자로 쓴다. 음절로 쓴다. 그래서 음절 문자라고 그러지 우리말 음절 문자 한글을. 음절 단위로 쓰는데 받침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받침이 없는 경우에도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었어? 이음을 적어주거나 송경은 미음을 적어서 받침이 없지만 받침이 있는 것처럼 적었지. 이런 걸 뭐라고 해? 동국정식 한자어 표기법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순수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어때? 종성이 없으면 종성 없는 대로 적었지.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적어? 세종이 한자어면은 세종 어떻게 돼? 원래는 이렇게 발음하잖아. 이렇게 적지 않고 어떻게 적는 거야? 단모음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종. 예디응은 받침 발음이 있는 것, 그냥 이응은 소리가 없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성음법의 내용이고 모르겠는 거 여기서. 고현이는 그 고정법 안 줬니? 알겠어? 다음 22페이지가 보자. 거기 보면 이제 표기 방법이 나오는데 앞에 설명했던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세 가지 개념이 들고 알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중세국어 때는 이어적기를 보편적으로 썼는데 22페이지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근대국어 가면은 거듭적기, 이어적기, 끊어적기가 다 쓰이고 현대국어에 오면 끊어적기로 다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이소리도 한번 보자. 사이소리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오늘날의 사이소리에 해당하는 건 뭐뿐이 없어. 사이시옷하고 니은청가 두 개뿐이 없지. 원래 한글맞춤법에 보면은 비읍과 히읗 표기하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원래 비읍은 어디서 나왔어? 이거에서 나온 거냐? 어두자음문에서 나온 거지. 오늘날은 어두자음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사이소리에 인정을 해서 비읍으로 보기도 해. 사이소리 비읍. 또 히읗은 어때? 좀 이따 배울 히읗종성 체험 계열에서 나온 거지. 조사가 붙으면 앞에 있던 히읗이 없던 게 튀어나오는 경우.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진정한 사이소리는 아니잖아. 그러면 사이소리는 뭐뿐이 없어. 사이시옷과 니은청가뿐이 없어. 현대국어에는. 근데 옛날에는 어때? 소리나는 대로 적었고 소리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사이소리의 종류가 되게 많았지. 거기 보면 앞에 이응이 오고 뒤에 안울림 소리가 오면 기역을 적었고 앞에 니은이 오고 뒤에 안울림 소리가 오면 디귿을 적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사이소리 표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제 특별한 소리가 중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사이소리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돼. 이걸 뭐 외우라고 하진 않을게. 어차피 그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근데 개념은 알고 있으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은 뭐야? 세종이 우리나라의 이제 한글을 만들고 나서 중국어 발음의 한글로 표기할 때 어떻게 발음 표기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이. 그래가지고 여기 지워도 되지? 이거 지울게. 기본적으로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은 외래어 표기법 내지는 발음 기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자어의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한글로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인데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은 크게 세 가지 규정이 있지. 거기 보면은 중국식 이상한 표기를 하지. 우리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중국 발음에 가까운 표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적는 거야? 중국 그러면 중국이라고 적지 않고 물론 실제 이렇게 발음하진 않았겠지 당시에는. 근데 좀 달랐겠지만 최대한 중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뭐야? 종성 X, 종성이 없더라도 표기를 해줬지. 이렇게 이응이나 월, 순경은 미음 형태.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세종 하면은 세종 이렇게 적지 않고
세 번째는 이형고래지. 이형고래라는 거는 이 뭐뭐로서 보완해. 영은 여린 히읗을 의미하지.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완해라. 즉 한자어 발음 같은 경우에 원래 리을 발음은 입성 표기라고 그래.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해와 달, 일, 월 그러면 어떻게 돼? 일 월이 아니라 어떻게 적어? 이렇게 적어주라는 거지. 사실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왜 그래? 한자어 리을 발음이 입성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표기해주기 위해 가지고 리을에다가 여린 히읗을 붙여 적었다라는 건데, 입성이라는 거는 뭐야? 짧게 끊기는 소리지. 그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볼게. 여기 지울게.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성조와 방점이 있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중세시대 말은 사성조가 아니라 육성조였는데 중국이 사성조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사성조를 따라갔지. 사실 이제 세종대왕은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되게 보수적인 인물이기도 했지. 그래가지고 유명한 얘기 있잖아. 한국사 시간에 보면 세종대왕 때 뭐를 만들었다? 노비,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명이 누구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 그거 들어봤어? 한국사 시간에 배우지. 그게 이게 세종 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세종을 보면은 사실 한글에 만든 이유가 국가 문서를 한글로 꾸미려고 만든 게 아니지.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국가 문서는 뭐였어? 한자야. 한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미국의 마지막 주가 됐다고 미국이랑 편입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용말은 영어고 공용 언어는 알파벳이 되겠지. 문자가. 뭐 공문서나 뭐 이런 거 쓸 때 다 어때? 영어로 쓰겠지. 근데 우리가 한글로 뭐 쓴다고 우리가 말에 쓴다고 해도 국가에서 배우는 건 전부 뭐야? 영어일 거 아니야. 일제강점기도 그랬지. 국어가 일본어였잖아. 우리 한글이 있긴 했지만 한글에 안 썼지. 국가 문서나 이런 데에서. 마찬가지야.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문자 체계는 한자야. 모든 국가 공문서는 한자로 내려와. 근데 한글은 어때? 그냥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린 백성이라고 그러자.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한자를 익히겠어. 불쌍하니까 한글이나 던져주자 라는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어. 왜냐면 국가문서로 만든 게 아니야. 국가문자로 만든 게 아니잖아.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좀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지. 어찌 보면은 국가의 문자가 아닌 거야. 한글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대적인 왕일 수도 있어. 세종대왕이. 그래서 사성조를 그대로 따라했어. 사실 우리말은 육성조인데 사성조. 왜? 중국계 사성조니까 우리도 사성조로 하겠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상성, 형성,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 형성, 거성, 상성은 사실은 뭐야? 이거는 소리의 높낮이고 입성은 별개지. 입성은 어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으로 끝나는 소리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길게 발음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왜? 우리 발음해보자. 각, 간, 각, 감. 울림소리 계열들은 어때? 길게 발음할 수 있지. 근데 어때? 얘네 계열들은 짧게 끝난단 말이야. 소리를 하다가. 짧게 끝나니까 시옷은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짧게 끝나는 소리의 일종이었다고 봐. 그러면은 실제 8개 발음 중에서 4개는 뭐야?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길게 발음할 수 있는 형성, 거성, 상성에 들어가고 얘네들은 뭐야? 다 그냥 묶어서 입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높낮이고 이거는 소리가 얼마나 길게 가느냐의 거거든. 사실은 여기에도 사실 형성, 거성, 상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다 묶어서 뭐라 그랬어? 입성이라 그랬어. 근데 점은 실제로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자, 그래서 봐봐. 얘네들은 어때? 형성은 낮고 짧은 소리, 거성은 높고 짧은 소리, 항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 얘도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아무것도 안 적고 점 하나 찍고 점 2개 찍어서 표시했어. 얘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입성 중에서 낮고 짧은 소리. 어차피 짧고 끊기겠지? 이거를 뭐라 그래? 점 안 찍고 입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고 짧으면서 끊기는 소리. 그럼 뭐야? N점 하나 찍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에서 아래에서 올라가다가 끊기겠지? N점 끊기거든. 사실은 이것도 육성조잖아. 근데 그냥 입성이라고 해서 통틀어서 사성조로 만들어버렸지. 요 상성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은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바뀌어. 긴 소리. 그러니까 눈 할 때 우리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하지. 이런 게 이제 상성 계열에서 왔다라고 봐. 근데 이거는 어때? 중세국어 이후에 소멸해버리지.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우리말에서 리을 받침은 원래 뭐야? 입성이 아니지. 근데 중국어 발음에서 리을 발음들은 뭐였어? 입성이었다라고 봐. 그래서 그 입성 표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여린 히읗을 적는 거지. 사실 이어볼에는 동국정문식 한자음 표기법에서도 나오지만 그 외에 관형사역전성어미에도 나와. 중세국어에 보면 관형사역전성어미 리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리을이라고 적지 않고 리을 여린 이엇을 적지. 세종어 정민정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 하나에다가 리을 여린 히읗 관형사역전성어미를 적잖아. 그래서 이영월에는 동국정문식 한자음 표기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관형사역전성어미에도 적는데, 세종어 정민정음에 보면은 동국정문식 한자음 표기 이영월에는 안 나와. 세종어 정민정음에는 리을 여린 이릇이 나오는 경우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뭐야? 관형사역전성어미 리을 여린 이릇. 그지? 동국정문식 한자음 표기법은 세종어 정민정음에서는 요거랑 요거만 나와. 이해되지? 나중에 이렇게 잘 정리할 거야.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된다라는 거, 사성류 방점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소실문자를 정리할 건데, 소실문자는 쉽게 이렇게 외워보자. 원래 문자만 없어진 걸로 치면은 네 가지만 없어졌거든. 10원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렇게 네 가지가 없어졌어. 자음 체계와 모음 하나가 없어졌어. 나머지는 뭐야? 연서와 병서 체계지. 그러니까 실제 자음이나 모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표기 체계가 없어진 거야. 여린 이릇이 없어질 때 뭐가 같이 없어져? 송영음 비읍과 쌍이음과 쌍이릇이 없어지겠지. 언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5세기 세조 이후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얘네는 언제 없어져? 그 다음에 아래아는 언제 없어져? 이렇게 없어졌지. 자, 여린 히읗 소리 자체는 어떻게 돼? 15세기 이후에 아예 없어져. 송경은 비읍은 뭐로 바뀌었어? 오나 우 발음으로 바뀌었지. 반모, 모, 모, W 발음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사용되고 현대국어까지 가지. 현대국어까지 쭉 이어져. 원래 V 발음이었는데. 쌍이음 자체는 어차피 소리 자체가 없었고 사동 표현이었잖아. 사동, 피동 표현이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없어지겠지. 쌍이음. 쌍이음도 어떻게 돼? 쌍이음 같은 경우에는 히읗으로 바뀌지. 보통 히읗이나 히읗 형태로 바뀌어. 히읗, or, 히읗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현대까지 이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없어진 게 반치음하고 예디음인데, 반치음은 어떻게 돼? 반치음은 보통은 소리가 소멸해. 예디음은 뭘로 바뀌어? 받침 이음 소리로 바뀌지.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이 되고,
얘네는 어쨌거나 나중에 그냥 이어져. 아레아는 되게 중요하지. 아레아는 3단계에 걸쳐가지고 없어져. 처음에는 언제 없어져? 16세기에 이제 뒷소리 아레아부터 없어지고, 뒷소리 아레아는 보통 뭐로 바뀌어? 으 발음으로 바뀌지. 그러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되지. 중세국어에서 지키던 모음조화 형태, 즉 을를 같은 경우에도 아레아가 들어가는 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요거고, 18세기에는 앞소리 아레아가 없어지지. 앞소리 아레아가 아로 바뀌면서 예를 들면은 한글 같은 게 한글로 바뀌지. 노을 같은 게 어떻게 바뀌어? 얘는 미 같은 경우에는 노을, 이게 노을로 바뀌면서 아레아가 노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1933년에 표기를 소멸하면서 끝나지. 소리가 안 남아있으니까 표기를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생각해보면은 15세기 세조 이후에 바뀌는 거는 이 체계 자체가 표의적 표기에서 표음적으로 바뀌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지. 얘 같은 경우에 소리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사라졌을 거고, 얘도 소리가 약하면서 그냥 기존의 소리로 대체됐고, 얘 소리 약하니까 없어졌고, 얘는 오후 형태로 바뀌면서 없어졌고, 이렇게 없어진 거지.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표기체계 일부랑 발음이 없어진 것들이 사라진 거고, 아래야만 좀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없어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게 24페이지다. 자, 2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모음조화가 나오는데, 모음조화는 이제 아레아가 없어지면서부터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 아레아, 그러니까 뒷소리 아레아, 아레아가 으로 바뀌면서 아레아와 의의 구분이 없어지지. 예를 들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었어? 아레아가 살아있을 때는, 예를 들면 현지 같은 경우에는 현지는 둘 다 쓸 수 있지, 중성이니까 현지를 둘 다 쓰고, 지윤이 같은 경우에 지윤은 지윤을 이렇게 음성으로만 써야 되지. 성호 같은 경우에는 성호는 성호를 이렇게 양성으로 써야 되지. 근데 얘네 둘의 발음 차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얘네 둘이 된다. 얘네들의 발음 차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사실 으랑 아레아가 구분이 안 되면 모음조화가 실질적으로 파괴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표기 체계에서는 그래도 근대국어까지 아레아가 쓰이긴 했는데, 소리가 없어지니까 저거 모음조화 지키는 게 이제 되게 들쑥날쑥 되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죠. 아레아 자체가 발음이 없어지면서 표기도 사라지게 되는 케이스야. 그래서 모음조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남아있는 건 뭐야? 아레아가 아닌 아나, 오나, 우의 모음조화가 살아있지.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단어 내에서도 많이 쓰였고, 체언, 조사, 어간, 어미 이렇게 3가지에서 쓰였지. 단어 내에서 쓰이는 건 오늘날에 뭐만 남아있어? 음성, 상징어 계열, 이제 의성어, 의태어 계열에만 남아있고, 체언 플러스 조사는 다 사라졌지. 어간, 어미에서는 지금도 일부 남아있지. 마가,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모음조화는 양성과 음성을 각각 짝을 지켜줬는데, 근대국어 들어오면서 거의 사라지지. 어두저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 설치음화 개념은 이게 어렵게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데 보통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 그냥 르 물규칙의 그 활용 형태라고 보기도 해, 보통. 근데 이제 이걸 설치음화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볼 건데,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설처음, 옛날에 이제 설치음, 설전음 얘기했잖아. 봐봐. 설전음은 뭐야? R 발음이고, 설전음은 L 발음이지. 둘 다 리을 발음이지. 설전음은 어떻게 돼? 혀가 아래로 이렇게 말리면 공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혀, 설, 앞전, 혀의 앞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공기가 나오고, 이게 설전음이지. 설치음은 어떻게 돼?
공기가 좌우로 나오지. 그래서 혀설 역측 옆으로 나온다. 설측음이라고 그러지. 이게 L 발음이지. 이게 R 발음. 보통 R 발음은 모음 사이에서 우리말에서 발음이 되고 그 외는 전부 L 발음으로 발음하는 게 일반적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해? 아와 이 사이에 리을이 들어가니까 D-A-R-I 이렇게 발음하지. 근데 이게 부사 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D-A-L-L-I 이건 달 D-A-L 롤 L-O-L 거의 다 L로 발음하는데 어떨 때만 R로 발음해? 모음 사이에 볼 때만 이렇게 되지. 예를 들면 다르다 어떻게 돼? D-A-R-E-U-D-A 형태로 가겠지. R이야 보통 모음과 모음 사이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거 다르다를 어떻게 발음하고 싶어해? 이렇게 발음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르비비칙의 어감 발음을 L 발음으로 발음하고 싶어 했다고 봐. 보통 R 발음이 아니라 원래 R로 발음해야 되는데 L로 발음하고 싶어 했다고 봐. 근데 우리가 L 발음을 R 발음으로 발음하려면 모음 사이에 넣으면 된다고 했지.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R 발음을 L 발음으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돼? 모음 두 개 사이에 놓지 않거나 아니면 모음 사이에 놓더라도 리을 발음을 하나 더 넣으면은 L 발음이 돼. 이해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뭐 right, 발음할 때는 어떻게 돼? right 발음은 그냥 발음하면 되고 right 발음, right, 우 발음이나 으 발음 모음을 하나 넣어주면 R 발음이 혀가 꼬이지. 원래 그렇게 발음해 우리나라 사람. right 발음을 하겠지. right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원래 사람들은 우리가 르비비칙 발음에 르 발음을 L로 발음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보통 다르다에다가 다르 어간에다가 예를 들면 아나 어 혹은 이 같은 부사와 정미사를 갖다 붙였을 때 얘 발음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되면 다르 아 이렇게 되고 보통은 으가 탈락해서 어떻게 돼? 다라 이렇게 발음하면은 D-A-R-A 발음이 되는데 이런 발음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르 발음을 무조건 L로 살리고 싶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얘를 리을로 바꾸냐. 그러면 어떻게 돼? 오늘날에 이렇게 발음하지. 그래가지고 달라 또 달리 이렇게 가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거를 어떻게 표기했느냐? 분명히 다르인데 어를 갖다 붙일 때 얘가 리을로 바뀌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없었던 리을이 튀어나오는 건 이상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을을 탈락시켜버리면은 R 발음이 돼버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적었다라고 보는 거야? 얘나 모르겠다 끊어잡기적으로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 보는 거야. 리을, 이응, 활용. 그래서 르비비칙의 리을, 이응, 활용형 형태라고 봐. 근데 중세국어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리을, 이응으로 시작했다가 리을로 갔다가 현대국어처럼 그러다가 리을, 니은으로 갔다가 다시 현대국어에 뭘로 돌아와? 리을로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에다가 아나 어를 갖다 붙였을 때 어떻게 한 거야? 세종 때에는 이거를 달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달라라고 했다가 달나라고 했다가 오늘날에 다시 달라가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온 거를 설측음화로 설명하기도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정음 대신에 르 발음을 설측음으로 발음하고 싶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근데 보통은 이거 세종어전민정음에 다라가 나오잖아. 등기계 다라. 그랬을 때 그 다라를 그냥 끊어적기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르비비칙의 활용형, 리을, 이응 활용형 형태로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설측음화로 가르치기도 해. 그냥 가장 간단하게 가르치는 방법은 여기만 끊어적기 했어.
사실 끊어졌게 한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 전부 다 이어졌게 하는데 왜 얘가 끊어졌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르브의 규칙의 리을 이응 활용형이야 까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왜 그게 나타났는데 하면은 그 원인을 설치 음악까지 설명하기도 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르 발음을 에 발음을 하고 싶어서 그래 라는 식으로 이해되니?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부분 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끊어졌기라고 가지고 넘어갈 확률이 높아.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됐니? 모르겠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형태론하고 그 다음에 근대국어까지 하고 끝낼게 오늘. 형태론은 어차피 조사랑 희읍종성 체험 계열이라서 한 번씩 다 했던 거라 간단히 설명하면 될 거야. 오늘은 질문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개념만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질문 나가면서 암기할게. 자, 거기 보면은 이제 25페이지에 형태론 나오죠. 형태론을 보면은 이제 복용, 활용, 특수복용의 개념을 한번 보자. 복용은 뭐야? 뒤에 보통 조사가 붙는 게 복용이지. 단어 뒤에 조사가 붙는 거.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교차가 계열이기 때문에 복용이 일반적이야. 뒤에 조사를 붙이는 거. 활용은 어때? 보통 불절어 계열인 영어나 라틴어 계열의 언어들이 불절어를 만들면서 활용을 하지. 하나의 단어를 여러 형태로 바꾸는 거. 우리말에는 원래 복용이 메인이지만 활용, 어미가 이제 바꿔지게 되는 그런 활용 형태들도 나타나. 동사, 형용사, 서술적 조사가 활용을 하지. 근데 이제 특수 복용은 뭐야? 어떠한 단어 뒤에 조사가 붙을 때 단어의 앞에 단어에서 뭐야? 특정 자음이 나오는 경우지.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 이거는 뭐야? 조사가 붙을 때 히읗이 튀어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기역 덧생김 체언 이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기역 이게 뒤에 조사가 붙을 때 앞에서 기역이 튀어나오는 경우지. 그래서 거기 보면 히읗 종성 체언은 훨씬 많지. 기역 덧생김 체언은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고. 25페이지에 이제 기역의 히읗 종성 체언의 예를 보면 하늘, 땅, 길, 우, 내, 가을, 고을, 마을, 나라, 들으 전부 얘네들은 조사가 붙을 때 히읗이 튀어나와. 그래서 거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셔울, 히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주격 조사가 붙으면은. 너희 서경 배고 배웠잖아. 거기에서도 서울 서경이 서울 히 마르는 이렇게 가잖아. 그럼 서울 히 왜? 히읗 종성 체언이니까 이가 붙으면서 히읗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하늘 히, 하늘 흔, 하늘 흘, 하늘 해, 하늘 히, 하늘 화, 하늘 히라. 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축약돼 가지고 히읗이 들어오니까 하늘 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조사가 붙으면 이렇게 히읗 종성 체언이 히읗이 튀어나왔는데 오늘날까지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암수, 안 같은 경우지. 디귿에 보면은 암탉, 수탉, 암캐, 숙캐, 안팎 이런 식으로 히읗이 이제 원래는 조사가 붙을 때 튀어나와야 되는데 특정 단어가 붙을 때 튀어나오는 걸로 바뀌었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게 남아있고 이 히읗 같은 경우는 원래 사이소리의 일종으로 현대국어에서 보기도 해. 왜 그러면 현대국어에 히읗 종성 체언 개념이 없으니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때? 얘는 사이소리는 아닌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해되지? 뒤로 가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기역 덧생김 체언. 기역 덧생김 체언들은 보면은 그렇게 많진 않아. 나무란 뜻이지. 구멍이란 뜻이야. 동굴. 여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 여느 사람들처럼 이런 여느. 불무, 쟤는 때를 얘기하지. 근데 거기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조사가 붙을 때 보통은 오나 우, 의가 탈락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무기가 아니라 남기, 나무근이 아니라 남근, 나무글이 아니라 남글, 남계, 나무와 남기라. 그래서 거의 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구멍이가 아니라 굼기 이렇게 가는 거지. 구무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탈락하고 기역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이게 기역 덧생김 체언. 그 밑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안 나와. 그건 알 필요는 없고 보통 히읗과 기역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아래 격조사가 나오지. 자, 대충 다 알지? 요거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필기는 안 할게. 주격조사는 어때? 이를 쓰지. 가는 언제 나와? 가는 근대국어에 나오지. 이 가중에 가는 근대국어에 나오고 이가 중세국어에서 쓰였는데 이는 받침이 있을 때, 즉 자음이 있을 땐 이응 적었어. 자음이 없을 땐 이응 안 적었지. 그러니까 자음이 있으면 자음 없으면 자음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써? 국어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빼서 쓰고 이를 갖다 붙일 때,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붙여 쓰고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빼서 썼지. 예를 들어 볼게. 자, 선호가 하면은 선호에다가 어때? 갖다가 이를 갖다 붙여서 어떻게 돼? 이렇게 적어야지. 근데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 같은 글자라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빼서 쓰지. 이건 어디에도 나와. 정지용의 우리 정지용의 유리창시 보면은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했을 때 산시옷새 원문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이 산이 한자어기 때문에. 원래 한자어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뺏어 썼겠지. 원문에 이렇게 돼 있었을 테니까. 근데 백석의 여운한 골족은 지금 어떻게 쓰기도 해. 여운한 골 원문에 시옷 이렇게 돼 있어. 골짝이 의 가족인데 얘는 한글이기 때문에 시옷을 갖다 넣어버렸지.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조사가 어때? 하나의 단어지. 현대국어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어때? 무조건 별도의 음절로 글자로 띄었어야 돼. 그러니까 붙여 쓰되 글자 하나가 형성이 돼 있어야 조사라고 보지. 근데 옛날에는 어때? 중세국어의 조사는 약간 형태소처럼 그냥 갖다 붙일 수 있었어.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형태로. 이해되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 관역격 조사 한번 가봐. 거기 보면은 이제 주격 조사는 됐지. 아, 이 모음 뒤에 생략한다. 이 모음 뒤에는 예를 들면 소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 하면은 동음 탈락해가지고 그냥 소희 적으면 소희가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관역격 조사 가보자. 관역격 조사 보면은 유정명사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명사한테는 아래야 의를 적고, 유정명사 양성 모음에는, 그리고 유정명사 음성 모음에는 그냥 의를 적고, 무정명사 죽어있는 거한테는 시옷을 적고, 이게 오늘날의 사이시옷이 된 거지. 사이시옷이 오늘날에도 관역격 조사 형태로 쓰이니까 관역격 조사로 삼아도 되긴 하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때? 한 글자를 이뤄야지만 조사잖아. 이거는 한 글자를 못 이루니까 그냥 사이시옷이라고 정리해버린 거지. 조사가 아니라. 근데 옛날에 이게 조사였던 거야. 근데 거기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나랏 해가지고 붙여 쓰고,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산시옷 해가지고 밖으로 빼서 써버렸지. 그리고 유정명사 경우에 높임의 경우에는 어때? 시옷을 적기도 한다. 의가 아니라. 그리고 관역격 조사 같은 경우에 봐봐. 오늘날에는 내가 하나의 대명사잖아. 내가 하나의 대명사고 제가 하나의 대명사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어떻게 돼? 나 플러스 이 형태로 관역격 조사를 빼낸 거지. 너 플러스 이 형태로 관역격 조사를 빼내고 저 플러스 이 형태로 관역격 조사를 빼내버렸던 거지. 왜?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조사를 형성했거든. 오늘날에는 어때? 무조건 한 글자여야 돼, 조사가. 근데 옛날에는 어때? 그러지 않고 하나의 모음으로도 쪼갰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관역격 조사에 보면은 아래야 의, 그냥 의, 시옷, 그 다음에 이까지 있었던 거지. 나, 너, 저의 딱 3개 관역격 조사. 네, 제 형태로.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지. 근데 대표적인 게 애잖아. 양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아래야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IN을 쓰고, 음성은 어이에, 이 모음 뒤에는 얘를 쓰고, 특별한 경우에는 장소를 나타낼 때 얘를 쓰기도 했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의를 쓰는 경우도 있기도 했고. 근데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보기만 하고 뒤로 가보자. 28페이지의 목적격 조사는 쉽지. 을을에다가 아래야 을을 그래가지고 양성 음성 지켜서 모음 조사 썼고, 복격 조사는 주격 조사랑 동일하지. 서술격 조사도 거의 비슷하지. 이다 대신에 이라 형태를 썼는데 앞에 이응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아니면 이 탈락하는 거는 주격 조사랑 동일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윤이라 하면 어떻게 돼? 성윤 받침이 있으니까 이라. 그 다음에 선, 호, 라. 소, 히, 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갖다 붙이고 요거는 어때? 아예 탈락해버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썼고, 복격조사는 오늘날이랑 똑같은데 이어 대신에 뭐를 썼어? 하를 썼지. 하, 높임의 복격조사 하. 그래서 용비어천가 125장에 뭐가 나와? 닝금 하, 아를 쇼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얼마 전에 했지, 높임법. 했나? 안 했나? 적어봤어. 안 했나? 했나? 자, 높임법 기억나? 자, 우리말의 높임법은 기본적으로 주체, 상대, 객체에다가
간접 높임하고 합존법까지 5가지가 있었지. 근데 이제 중세국어에는 주체, 상대, 객체만 나누는데 다 뭘로 표현해? 선어말 어미로 표현하지. 그래서 주체 높임에는 시나 샤를 쓰지. 자음 앞에는 시, 모음 앞에는 샤. 근데 샤 같은 경우에 뒤에 보통 뭐가 생략돼 있어? 어말 어미가 생략돼 있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은 뭐 하샤, 아샤, 아 내지는 아가 생략돼가지고 그냥 뭐뭐하샤 이렇게 넣지. 그래가지고 어말어미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어. 아 탈락하고.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써? 이를 쓰지. 이를 쓰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과거형은 니, 미래형은 리, 그리고 현재형은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보면은 6가지가 있지. 상대 높임은 형성문과 의문문으로 나누고 과거는 뭘 써? 니, 현재는 나이, 미래는 리, 의문문의 과거는 니, 현재는 나이, 미래는 리, 형태를 썼는데 나는 원래는 이제 쪼갤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이와 니, 뭐 이와 리, 뭐 이 정도로 나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돼. 그래서 의문문 할 때는 뭐 하니까, 하니, 하나이까, 하리이까 이렇게 가지. 그리고 의문형 뒤에 붙는 거 미리 해보자. 2가지 있었지. 설명이야, 한정이야, 본요료.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어, 없어? 보현아, 설명이야, 한정이야? 한지야, 설명이야, 한정이야? 자,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지. 먹고 학생이가 먹고 설명 의문문이지. 네, 아니오로 대답 못하지. 본요료가 뭐야? 설명. 그 다음에 간여료가 뭐야? 한정. 니, 고, 니가 이렇게 가는 거지. 설명이냐 한정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지만 습즉, 읍을 쓰지. 삽자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래 하니까. 이 경우에 이제 뒤에 어미가 오면 어떻게 돼? 순경문 비읍 형태로 뒤로 밀릴 것이고, 앞뒤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습은 언제 써? 비읍, 기역, 히읗, 히읗 어간 뒤에. 잡은 지읒, 치읒, 티읒, 디귿 어간 뒤에. 그 다음에 읍은 울림소리 어간 뒤에 쓰인다라 그러지. 그래서 어간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를 쓸지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쓰이는데, 오늘날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완전히 없어졌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어말 어미 형태로 바뀌었고, 근데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선어말 어미 습 같은 경우는 어때? 오늘날에 씁니다 같은 상대 높임의 형태로 남아있어, 형태 자체가. 근데 오늘날의 용도는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객체 높임은 거의 소멸했지, 우리말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지. 명사형 만드는 법. 명사형 어미와 명사와 전미사를 구분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자. 봐봐. 우리 현대국어 문법에서도 명사형 전성어미랑 명사와 전미사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 예를 들어보자. 자, 얘는 뭐야? 명사지. 관형어의 수식. 얘는 동사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동사지. 그래서 얘는 사실 뭐를 가질 수 있어? 이 주어를 가질 수 있지. 동사지. 자, 얘는 얼다에다가
의미라는 뭐가 붙었어? 명사화 전미사까지. 얘는 어에다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어떻게 썼다? 요 음은 이렇게 적었고, 요 음은 이렇게 적었어. 물론 기가 나오는데 기는 근대국어 가야 나와. 명사형 전성어미 기는 근대국어 가야 나와. 중세국어 때는 얘는 어떻게 적었겠어? 근데 이어적기 하니까 어떻게 적어? 이렇게 적었겠지. 얘는 이렇게 적는 거지. 명사형 전성어미랑 명사화 전미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세종어 전민형은 끝부분에 보면 날로 쓰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쓰다에다가 이게 쓰다지. 거기다가 양성 음성 나누는 명사형 어미 붙이고 그 다음에 에 조사격 조사 붙였을 때 어가 어근 명사형 어미 조사격 조사 이거 이어적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탈락하고. 사실 중세국어는 되게 희한하게 축약을 많이 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봐봐. 이거 기억나? 수학원에가 동국상강형 지도에 보면 죽어 있다가 어떻게 축약했었어? 어간어미 형태잖아. 이슬 우리가 오늘날에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 이렇게 쓰고 모음어미 올 때는 이시 형태로 썼지. 자, 이거 어떻게 축약했어? 이렇게 축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후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렇게 들어가 있을 때 저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어미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얘도 죽어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화 전미사 각각 이렇게 되고 다음으로 가보자. 30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명사형 어미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기가 근대국어에 나오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의문문 종류,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간여력, 본유료 했지. 그리고 2인칭 의문문이 있었어. 예를 들면 2인칭 같은 경우에 너는 누구에게 글을 배웠는다 이런 식으로 는다, 니은다 형태, 오늘날의 마치 현재형 어미처럼 는다, 니은다 형태의 의문문이 있었고 1인칭 주어 선호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우가 쓰였지. 그래서 내가 만들 때는 맹가 나니가 아니라 맹가 노니 형태로 쓰이지. 우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 옆에 이거 시험 보자. 다음 주에 이거 암기해서 시험 볼게. 거기 보면은 의미를 줄게. 5어를 적어. 의미를 줄게. 5어를 적어. 교요 5어랑 4어 시험 볼게. 그래서 대충 한 번만 외워두자. 이거 중세국어 저기 뭐야 송민국이나 이런 그 고전 시가 할 때도 많이 나오고 고전 문법에도 많이 나오니까 요건 좀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요거는 의미를 줄 테니까 앞에 모어 빈칸에 집어넣게. 그거 쓰는 거 한번 테스트 보자. 그 다음에 의미 이동과 의미 축소 개념은 알지? 의미 이동은 의미가 바뀐 거, 의미 축소는 의미가 줄어든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세국어가 끝나는데 근대국어 뒤에 근대국어가 좀
정리를 좀 하자. 근대 국어는 이제 중세 국어랑 차이점 위주로만 보면 되지.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 자, 보면은 근대 국어는 거기 63페이지에 보면은 특징들이 나오는데 특징은 뭐 특별한 거 없어. 거기 보면은 성조가 사라지고 여린 이읒, 반치읒, 그리고 예비음이 사라지고 아래아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가장 중요한 건 63페이지 아래 보면은 실종성법이 쓰였다는 거지. 실종성법은 뭐야? 실제 소리가 7가지인데 7가지로 표기를 할 때 디귿 발음을 시옷으로 표기를 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지.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64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몇 개가 이제 재음 소화지. 재음 소화는 뭐야? 음소로 다시 바꾸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끊어적기 과정에서 약간 잘못된 형태로 발전하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높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간에다가 접사 붙은 거잖아. 근데 이게 왠지 이 피읍이 쪼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피읍을 다시 비읍과 히읗으로 쪼개놓는 형태. 원래 이런 형태가 없긴 한데 그냥 이렇게 쪼갠 형태들이 있었지. 이게 근대 국어의 재음 소화. 자음 축약의 반대지. 음소로 다시 쪼개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개음화는 많이 했지. 모든 DT 발음이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넘어가면서 지치로 바뀌지. 거기 보면 정디기, 정직, 사마디가 사마직, 디어기가 저기, 디다가 지다, 좋다가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이제 구개음화. 그 다음에 원손모음화, 전설모음화, 단모음화를 한번 보자. 원손모음화와 전설모음화는 왜 만들어진 거야? 보면은 모음의 체계를 한번 보면 우리 이렇게 되지. 키, 위, 을, 주, 개, 되, 소, 내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원래 으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지. 근데 요 자리 자기 같은 계열의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원순 모음하지. 근데 뭐랑 만나가지고 무, 부, 푸 같은 수능 계열들과 만나서 물불, 풀이 물불, 풀로 바뀌는 게 원순 모음하지. 같은 계열의 원순으로 바뀌니까. 그럼 전설 모음하는 뭐야? 같은 으 계열이 자기 계열의 전설 모음으로 바꾸면은 전설 모음화인데, 전설 모음화는 뭐를 만났을 때 스즈, 츠 같은 치음 계열들을 만났을 때 나에게 즈이 아니라 나에게 짖다가 아니라 짖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게 원순 모음화, 전설 모음화 각각. 그리고 단모음화는 뭐야? 스즈, 츠 계열이 원래 마찰음이잖아. 근데 그거를 다 이중모음으로 적었었는데 세종이 아니라 세종.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 단모음화, 이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표기하는 거. 1933년에 일어나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일부 젠소리대기가 나타나. 젠소리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발음법 23항부터 28항의 젠소리대기가 아니라 이런 거지. 자장면이 아니라 짜장면 이렇게 발음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발음 자체를 강화해가지고 어떤 과장적인 혹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불휘가 뿔휘, 꽃이 꽃, 씻다가 씻다, 사오다가 싸우다, 꺾어가 꺾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이제 강한 느낌을 주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된소리대기고, 자장면이 짜장면 되는 것도 된소리대기. 원래 자장면이 짜장면으로 발음이 바뀌어 나가잖아. 그 외의 특징들을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몇몇 자음들 뭐 이게 소실되는 거 나오고 성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옥기 합용명서가 된소리 표기로 사용되고, 모음조합하게 되고, 끊어적기, 거듭적기, 이어적기 다 되고, 명사형어미 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근대 국어에. 그래서 리을 활용형이 리을 니은 활용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격조사 가가 들어왔다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고정문법 이론들은 다 정리한 거야. 다음 주부터 이제 지문을 정리를 할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어랑 4어 외워와라. 5어랑 4어, 그 다음에 어휘 4주차 테스트 보고, 숙제는 요 문법 돌아오면 돼. 답지는 없다. 답지는 여기서 채점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검사 맡을 사람들 검사 맡고, 퇴근할 사람 퇴근하자.